오늘은 시장조사론 9강 가설검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검정, 가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설명을 했었죠. 두 개 이상의 변수 또는 현상 간의 관계를 검정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으로 과학적 조사에 의하여 검증이 가능한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연구가설, 대립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연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로서 기존에 인정되고 있는 귀무가설의 논리적 대안이다 라고 해서 유죄라고 써놨죠.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귀무가설은 기존에 인정되어 온 내용으로 연구자가 반박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가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구가설의 여집합이나 등식으로 표현된다 라는 거죠. 그 검정의 진행은 귀무가설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항상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통계량이 산출되고 검정 과정이 수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때 고려할 때, 검정을 할 때, 가설을 검정을 할 때 고려사항은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어느 정도 극단적인 통계량이 나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는가. 극단적인 통계치를 얻게 될 최대한의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고 하며 이 값은 대부분 0.1보다 작게 설정된다. 유죄 주장인 연구가설이 무죄 주장인 귀무가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자에서 유의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요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일종 오류. 실제로 귀무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외적인 표본이 추출되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잘못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다라는 것이 일종 오류고, 이종 오류는 연구가설이 옳고 귀무가설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오류다라는 것이 이종 오류입니다. 이 일종 오류, 이종 오류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한번 잘 이해하십시오. 이것도 여태까지 약술 문제로는 나오질 않았는데 약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한번 꼭 이해하시고요. 가설 검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제 재판정에서 어떠한 그 피고인이 이제 있습니다. 피고인이 있으면 검사는 이 사람을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기소를 하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변호사는 이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죄와 무죄를 서로 갖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는 이 검사와 변호사, 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이 즉 피고는 무죄다라는 것을 가정한 후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검사는 이 피고인이 유죄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거나 뭐 진술을 얘기한다든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유죄를 입증하게 되고, 변호사는 또 피고인이 뭐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제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유죄든 무죄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무죄 처정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확률 개념을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 무죄다, 유죄다 50대 5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죄로 판결이 날 확률, 유죄로 판결할 확률은 50대 5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는 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죄로 판결을 합니다. 약간 유죄가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로 판결을 해요. 왜냐 하면 무죄 추정이 원칙이고, 또 피고인이 그 무죄라는 그런 것을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피고인이 정말 무죄인데 잘못해서 유죄로 판결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유죄로 판결내서 징역을 10년을 산다든가 아니면 더한 큰 형벌을 받아서 뭐 사형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피고인한테는 굉장히 큰 가혹한 형벌입니다. 무죄인데 유죄로 판결을 잘못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그러한 그 오판, 잘못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죄로 판결을 한다라는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그 유죄일 가능성이 좀 아니다, 좀 뭔가 좀 미심쩍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그러면은 무죄로 판결을 해요. 좀 정황상 유죄인 것 같은데 증거가 부족한데 이 정도의 증거 갖고는 유죄로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을 해요. 그래서 HO 판결, 즉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유죄로 결론 지을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대립가설을 기각하고, 즉 검사가 유죄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을 하고, 대립가설, 유죄로 결론 지을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채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확실한 증거, 물증 뭐 이런 게 있느냐죠. 이런 걸에 의해서 판사는 판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정황상 좀 유죄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무죄로 판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의 개념을 계속 설명하면, 그래서 귀무가설은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고, 이것은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대립가설은 연구가설이고 제2종의 오류, 허위의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인데 무죄가 허위라는 거죠. 무죄가 허위인데 그것을 기각하지 않을 확률, 이런 것이 이종의 오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결박한 사람을 유죄로 선언하는 것보다 100명의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선언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죠. 신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항상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류, 잘못된 판결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1종의 오류가 제2종의 오류의 10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미국의 대법관이 얘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설사 그 사람이 유죄인 것 같은데 놓아주더라도 일종의 오류, 음,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재판정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그 판결을 하는데, 그러면은 통계학에서 사회과학에서 이론을 검증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대립가설이 채택되려면 상당히 극한의 영역을 설정해서 그 안에 들어와야지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그 가설이 CEO의 혁신 성향이 그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대립가설로 설정했을 때, 이 대립가설이 설정하고 채택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영역을 설정해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야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고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이 정기분포 그림이 있죠. 그 하얀 부분 쪽에 들어오면 그 대립가설이 기각이에요. 그 노란 부분 쪽에 양옆에 노란 쪽, 오른쪽 왼쪽 양옆에 노란 부분 쪽에 들어와야 이게 대립가설이 채택입니다. 이 95% 신뢰 수준, 사회과학에서는 95% 그 신뢰 수준을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95% 신뢰 수준에서는 오른쪽 플러스 1.96, 왼쪽 마이너스 1.96, 요게 경계값입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립가설이 기각되고, 1.96 마이너스 1.96 이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대립가설이 채택해요. 이 1.96과 마이너스 1.96의 면적을 합하면 하얀 쪽은 95%니까 이 양쪽은 2.5%, 2.5%씩 면적이 됩니다. 2.5%, 2.5%의 면적이 돼요. 요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2.5%, 2.5%가 P값이에요. P값이고, 여기에 T 2.56, T-2.56 써놓는 것은 표본에서 통계량 값이 표본에서 추출한 어떠한 T값을 구하죠. 그 T값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 T값이 이렇게 1.96보다 바깥에 있죠. 마이너스 1.5보다 더 바깥에 있죠. 마이너스 2.56. 이렇게 바깥에 있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채택되고, 그 P값 영역은, 면적은 이 주황색, 더 진한 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P값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학에서, 사회과학에서는 이 대립가설을 선택하기 위해서, 채택하기 위해서는 아까 재판의 예를 든 것처럼 충분한 증거,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95% 신뢰 수준, 99% 신뢰 수준, 이렇게 임계치, 경계값을 정했는데, 이 극한의 값을 설정하고 그 바깥 영역에 들어가야지 대립가설이 채택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가설 선적, 식강서부터 이제 분석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계속 적용돼서 이제 가설 채택 여부를, 대립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그럴 겁니다. 아, 50대 50 동등하게 해야지 왜 95%대 5%, 95%에 들어가면은 대립가설이 기각되고 5%에 들어가야지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데, 아무리 확실한 증거, 충분한 증거라도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대립가설을 채택하기 위해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충분한 증거, 확실하다, 진짜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좀 확실히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내 가설 설명을 했죠. 중소기업 CEO의 혁신 성향이 그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혁신 성향이 높은 CEO는 그 기업의 성과를 높이 창출할까요? 안 할까요? 혁신 성향은 일반적으로 혁신 성향이 높은 사람은 그 기업 성과, 성장이라든가 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립가설로 설정하는 거는 대부분 그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러하다라는 것을 대립가설로 설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여긴 귀무가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혁신 성향이 높은 사람이 CEO가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대립가설이니까, 귀미가설은 CEO의 혁신 성향이 높은 사람이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대립가설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당연히 거기에 적합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5대5 기준이 아니라 95대5라는 극한의 경계값을 들고 거기에 확실히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5%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설 설정의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사회과학에서는 95대5라는 극한의 영향을 설정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면, 다시 모수에 대한 새로운 가설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표본 통계량을 이용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모수가 있으면 모수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을 하려면은 모수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표본을 추출을 하죠. 그 표본을 추출하면은 그 표본에서 어떠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계산을 t값이라고 해요. t값을 계산을 하면 이게 표본 통계량입니다. 이 t값, 표본 통계량을 갖고 95%에 들어가는지 5%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설 검증에 사용되는 용어, 유의수준,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어느 정도 극단적인 표본 통계량이 나오면 귀무가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할 최대한의 확률, 귀무가설이 오르나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할 일종 오류의 최대치다. 이게 유의수준이다 라는 거고, 쉽게 설명하면,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95%에서 5%가 그 대립가설 채택 영역이죠. 이 5%가 그 유의 수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95%라고 딱 임계치에 걸린다면 5%가 유의 수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치라는 것은 검정의 종류, 양측 단측과 유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값으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지는 경계값. 아까 95%의 신뢰 수준에서는 경계값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96과 왼쪽에 마이너스 1.96. 여기가 경계값. 이게 임계치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은 뭐라고 그랬냐면,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통계량이나
검정에 사용할 분포에 따라 그에 맞는 값으로 치환한 통계량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수에서 표본을 추출을 하게 되면 표본에서 t값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 t값이 검정 통계량이다. 아까 t값이 아까 그림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t값이 2.56이 나왔죠. 이게 검정 통계량 값이에요. 그리고 이 2.56보다 바깥쪽 더 주황색 진한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유의수준. 유의수준. P값이다. P값이다. 라면 유의수준이 아니라 P값이다. 라는 겁니다. P값. P값이다. 라는 거예요. 2.56의 바깥쪽 주황색 부분이 P값이다. 그래서 P값 밑에 써 있죠.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 혹은 이를 취하는 통계량의 절대값보다 더 큰 값을 큰 절대값을 또 다른 표본으로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또 다른 표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패키지로 항상 양측 검증을 기준으로 할 때 P값을 산출을 한다라는 거죠. 컴퓨터는 항상 P값을 양측 검증으로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보고서 연구자가 단측 검증일 때는 그것을 그렇게 단측법에 적용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P값이라는 뭐냐? 임계치가 1.96이고 T값이 2.56 나왔어요. 2.56이 1.96보다 바깥에 있었죠. 그 2.56의 더 진한 부분, 주황색 부분, 여기가 P값이다. 그 면적이 P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가설 검정의 분류는 그 모집단 평균을 가지고서 검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모집단 수가 1개면 T검정, 2개일 때도 T검정을 하고 3개일 때는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 대상이 모집단 분산을 갖고서 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모집단 수가 1개면 카이 제곱 검정, 2개면 F 검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정, T 검정, 아노바 검정, 카이 제곱 검정, F 검정,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회귀 분석, 이게 앞으로 10강 이후에서 계속 나올 건데 여기에서 30점짜리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강에서는 이 가설 검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그 문제풀이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증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10강에서 계속 연습하면서 계속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보다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설 검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가설 설정. 가설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구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연구가설을 설정하는데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반대되는 귀무가설을 설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의 여집합 혹은 등식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귀무가설은. 두 번째 단계는 유의수준의 결정. 연구 목적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의수준을 결정한다. 유의수준이 작을수록 엄격한 기준으로 수행되고 가설 검정 유의수준은 일반적으로 0.05, 0.001, 0.001, 또 0.1 미만으로 설정하는데 사회과학에서는 0.05 정도의 유의수준을 설정을 한다. 유의수준 0.05라는 것은 신뢰수준 95%라는 거죠. 95% 신뢰수준에서 가설을 검증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99% 유의수준 0.01은 신뢰수준 9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임계치 산출. 유의수준은 0.05 양측 검정일 경우 왼쪽
마이너스 1.96과 오른쪽 플러스 1.96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계치 산출이 된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어야지 1.96보다 오른쪽 왔을 때 더 커야 된다. 한 2가 나오거나 3이 나와야 되는 거고 왼쪽으로 마이너스 1.96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 돼야 연구가설이 채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 가설 여부 결정을 보면 통계량 값 혹은 통계량을 치환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한 다음 임계치와 비교하여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검정 통계량 값이 아까 말씀드린 2나 오른쪽으로 2나 3이 나와야 되고 왼쪽으로는 검정 통계량 값이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 나와야지 연구가설이 채택된다는 거예요. 양측 검정인 경우. 그래서 통계량을 P값으로 치환하여 검정 통계량 투입값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검정 통계량 값이 2가 나왔으면 P값이 한 뭐 0.05보다 훨씬 작게 나올 겁니다. 한 그 0.001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측 검정의 경우 현재의 검정 통계량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다른 표본으로 얻을 수 있는 양쪽 두 면적의 합이 그 P값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P값이다라는 거고 P값은 밑에 써 있죠. 양극 검정의 경우 현재의 검정 통계량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다른 표본으로 얻을 수 있는 확률, 양쪽 끝 두 면적의 합이다. 그래서 그 밑에 그래 보면은 그 임계치보다 더 바깥쪽에 좀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그 두 군데의 면적 값을 합한 것이 P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또 그림에 보면 연구가설 기각 할 때는 그 하얀 면 부분에 그 검정 통계량 값이 들어가면 기각이고 검정 통계량 값이 이 노란색으로 칠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연구가설이 채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설 검정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모르면 앞으로 분석 쪽에 가서 이게 가설이 채택인지 기각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거에 의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 검정 절차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그래야지 앞으로 강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계속 헤매게 됩니다. 헤매게 되니까 꼭 이해하시고 오늘 9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